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픈톡 진행을 맡은 신동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담당해 주실 새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각지에서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서 계신 여러 참가자분들이 아이디어 경쟁을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정말 많은 기대가 되는 특강에 앞서 이제 오늘은 그 울산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이시고 울산시 건축가회 수석 부회장이신 유명희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가 협회 회장님께서 개인사로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특강은 어느 분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랩 노경록 소장님께서 먼저 음, 네, 하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 심사위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줌 강연에, 모인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대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강연에 대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심사위원으로서의 어떤 기준이라든가 생각이나 이런 거를 발표한다기보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좀 고민하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지랩에서 집의 어떤 확장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스테이를 만들어갔던 과정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결과물들 좀 공유하는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화면 공유 잘 되시나요? 네, 잘 됩니다. 네. 어, 먼저, 간단하게 이제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나 알 수 있을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중요한 과정들을 한번 그래도 짚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집에 대한 제가 어떤 생각들을 뭔가 쌓아왔는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집은 누구나 이게 어학사전에 있는 정의이죠. 집이라는 거는 가장 원초적으로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게 가장 원초적인 거처 역할에 대한 정의겠죠. 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갖는 집은 좀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써 이제 3번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이라는 어떤 조금 더 전통적인 의미의 확장된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있겠죠. 결국에 이런 집이 시작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정착하게 살면서 시작하게 된 가장 최소한의 기능에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최소한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이번 강연 혹은 이번 공모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아닐 수 있겠죠. 그때는 삶과 어떤 생활이라는 게 그야말로 생존에 가까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의 집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피난처 이상 그리고 개인과 어떤 한 가족 이상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 정착하고 문명을 이루고 농경 사회, 특히 한국으로서는 농경 사회를 하면서 이제 정리되었다고 보는데요. 이게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에 있는 향단이라는 한옥의 이제 평면인데요. 자세한 평면을 논하기보다는 이 평면에 지금 유형을 보다시피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문명 이후에 산업화 시대 이전까지 수천 년의 기간 동안 만들어 온 그 집이라는 의미는 정말 삶 이상의 모든, 사람의 일생이 다 녹아있는 공간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경사의 집은 삶의 공간이라는 거는 가장 원초적인 기능이지만 거기에 생산이며 또 사람들과 교류하고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다양한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집에서의 이벤트들, 관홍산재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쌓여있던 어떤 하나의 삶의 시작과 끝이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화 이후로 결국에는 경제, 그리고 사람들이 밀집화된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이라는 정의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더 축소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 생활 공간, 그리고 경제 생활, 뭐, 커뮤니티, 뭐 사적인 만남들도 집 밖에서 하게 되고, 뭐 경제 사관을 위한 뭐 직장이나 뭐 회사 같은 것들도 아예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정말 생활 공간은 오히려 다시 예전,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처럼, 집으로서의 생활 공간만 남게 되는 그런 폐기되는 과정들을 겪게 되었는데, 이번 공모전의 주제가 그래도 집이라는 의미가 저는 뭐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산업화 이후로 축소된 집의 의미가 더 축소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것이냐, 혹은 더 많은 의미를 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이 발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뭐 지랩이 창업한 그런 뭐랄까, 생각의 시작도 맞기도 하고요. 지금 시대적인 어떤 집에 대한 정의와 키워드들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공유주거라는 말 자체도 이미 보편화되어서 실질적인 어떤 건설, 그리고 주거 공간의 어떤 한 유형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는 최근에 집들이, 저희 회사가, 스테이플리오나 지랩이 이제 안착하게 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에 관계된 사회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요. 어, 어떤 장소를 고안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집과 남의 집이 분리된 게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집이 너의 집과 나의 집이 나눠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동할 수 있는 자유와 그런 기술들이 충분히 마련됐다라는 그 하에 집의 정의는 좀 다시 한번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집을 경험하고 더 누리게 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들어서 지금은 더 스스로를 표출할 수 있는, 예전에는 프라이빗한 사적인 영역으로서의 집이었다고 하면 좀 더 교감받고 공감받고 아예 삶이 들어가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또 집의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집이라는 정의가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상황까지도 왔다고 보았는데요. 지금 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될 많은 학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입학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 오늘처럼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그렇고 메타버스라든가 가상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오히려 활용과 경험이 저보다 더 일상적으로 녹아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SNS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배 확장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의 키워드들, 더 많은 키워드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집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정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그 다음의 집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집들을 상대방에게 이야기 나누겠냐는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시는 학생분들에게 이제 많은 화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공모전 주제에서 보면 저는 좀 흥미롭게 본 게, 집에 대한 원초적인 이야기들과 의미에 대한 것들의 발제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마지막에서 그랬을 때 집의 정의를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주택이 아닌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서의 집을 놓고 그 안에서 스테이지라는 꼭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스테이라는 것도 법상으로 그리고 평면적으로 많은 부분은 주택 그리고 집의 어떤 그런 로직들을 따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풀릴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또 스테이가 아닌 뭐 다른 프로그램, 다른 집이 되었을 때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중에 저희가 지랩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단독주택의 프로젝트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전통적인 의미의 집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집계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풀렸던, 스테이를, 어, 잠깐 소개시켜 드리는 걸로, 뭐, 제 강연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K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한번 뭐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K가 집이 아닌 여행의 공간 뭐 이런 정의보다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스테이라고 하면 이게 일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의 어떤 일상의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게 일상에서의 삶이 있고 어떤 다른 장소의 스테이를 경험함으로써 이게 일상의 한 연속의 확장으로서의 공간을 정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만으로도 뭔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상의 확장의 목표가 되고 여행의 목적이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일상과 스테이는 서로 설렘과 새로운 영감을 주고받는 어떤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서 집의 삶의 확장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들이 뭐 호텔이나 뭐 리조트, 어떤 여행지에서의 전통적인 의미의 숙박시설과는 다른 집과 호텔의 어떤 중간적인 의미로서의 스테이가 지금의 저희가 생각하는 스테이의 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라고 함은 집보다는 조금 더 비일상적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숙박시설과는 다른 그 자체로서의 완결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뭐 보여드릴 프로젝트로서 이제 대표적으로 한옥에세이 서촌이라는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서촌이라고 하는 서울에서 경복궁역 서측에 자리 잡은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고요. 이름처럼 마을이라는 의미가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 공간의 한켠에 저희가 스테이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 공간을 만들면서 사실은 이게 집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저희에게, 화두를 던진 부분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원래, 현업에,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현업에 계셨었고, 그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장소들을 출장을 다니고 뭐 여행을 하고 했던 경험이 많으십니다. 그 해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류하고 폭발적인 문화의 변화가 생기는 곳들을 보면 항상 사람들이 환대받고 교감하고 커뮤니티가 생기고 하는 공간이라고 느꼈고요. 그것들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혹은 발전되고 있는 나라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건축주의 화두에서 시작을 하자면 지금의 집들, 많은 사람들의 집들은 특히 아파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어떤 공간에서 예전에 사람들이 교감받고 환대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이 사적인 공간만 남게 되면서 어, 더 사람들은 고립되고 더 삭막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더욱 문화적으로는 더 뭔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프로젝트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감하고 원하는 환대와 간사의 경험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주변 환경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주거지에 가까운 환경과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 스테이가 만들어지기 직전에도 집이었었고요. 그 집을
우리의 새로운 어떤 확장되는 집으로서 어떻게 바꿀 거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환대였습니다. 그 환대를 위한 공간, 그리고 서촌이라고 하는 오래된 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랑채라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서 시작을 해봤고요. 이 한옥에세이라는 프로젝트는 실제 실내 공간이 뭐 10평도 되지 않은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스테이에 완결된 혹은 주택으로서의 완결된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기는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거기에서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양동마을의 향단에서 뭔가 생각의 시작들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의 집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삶도 있지만 거기에서 교류도 하고, 또 이런 간호상제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인데, 우리의 집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뭐랄까, 본질적인 그런 가장 최소 단위의 집으로서 다시 축소가 되었다고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예전 집들이 가졌던 어떤 사랑채나 어떤 이벤트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찾는다고 보았고 그러한 집을 뭔가 사람들에게 선사해서 아파트에서 줄 수 없는 어떤 확장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채를 만들어주자라는 의미로서 이 프로젝트를 어, 다가갔습니다. 이 사랑채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로서 섬기고 교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류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공간으로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져서 현대의 서촌의 한옥이라는 곳에 우리 집에서 예전에 전통적인 집에서는 있었지만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랑채라는 공간을 이곳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이제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퀀스와 공간적 디자인과 컨텐츠들을 녹여서 이 작은 8평, 9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은 어떤 기능들을 더 덜어내고 더 축소시키는 공간이 되었어요. 집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을 게 어떻게 보면 침실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일 수 있고 주방과 어, 뭐, 식당, 키친 앤 다이닝이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집, 한옥에세이는 사랑채를 만들어주자. 우리 집에서 사라진 사랑채를 만들어주자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일상의 집에서 가지고 있는 키친 앤 다이닝이라든가 거실 이런 것들은 최소화시키고 사랑채의 본질적인 것들만 가져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여기에서 라운지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정원이라든가 이런 뭐 비일상적인 이벤트들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 안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어, 이 집에서 그래서 주고자 하는 것들은 핵심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집에서 그리고 뭐 요즘 집은 뭐 사실은 뭐 예전처럼 뭐 집들이를 잘 한다거나 돌잔치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 간의 연결고리가 끊겨 있는 부분을 여기서 만들어주자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공간을 묶는 사람을 위한 환대의 공간과 라운지를 만들어서 이게 전통적인 디자인적인 모티브와 어떤 씬과 이런 것들이 만나서 하나의 완결된 스테이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한옥 에세이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 전통적인 동네에 들어서지만 이 시대의 교감을 받는 다양한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의 어떤 요소들을 놓고자 했고요. 또 하나는 현대인의 삶에서 불편함이 없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옥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전형적인 좌식 공간으로서 만들어졌겠지만 지금 이 변형되는 이 공간은 현대인들의 삶에 맞게 철저하게 입식 공간에 준하는 프로그램과 구성과 동선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모든 씬들은 또 전통적인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면 당연히 한옥에 머물고 전통의 동네에서 머문다는 느낌이지만 그 안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은 불편함이 없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짧게 다른 프로젝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테이가 하는 역할이 우리 일상에서 비일상의 연관을 주는 그런, 어, 뭐랄까, 일상의 확장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마을 혹은 지역의 마을에서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는 어떤 마을을 재생한다거나 그리고 그 마을의 역사와 커뮤니티를 다시 확장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키워드들도 이 스테이라는 집이 만들어줄 수 있는 또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잔월이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여기에 집이 예전에 오래된 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허물어진 상태였고요. 보시다시피 주변에 마을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집은 더 이상 허물어져서 없고 오래된 나무, 자연 발생적으로 자라난 나무들만 남아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이 마을에 어우러지고 이곳에 남아 있는 나무의 환경에 어우러지면서 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 역사성을 이 공간 안에서 풀어주면 이곳을 방문하는 뭐 게스트들이 이 집을 누리면서 이 마을의 의미와 이 지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기 보면 뭐 돌이라든가 막 이런 너저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원래 집이 있었던 것들이 폐허가 돼서 없어지면서 남긴 흔적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지역성을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환경을 담으려고 하고, 그 안에서, 이 누리는 이 사람들, 이 마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들은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과 자연과 교감하는 집을 만들어서 이 스테이를 완성을 했고요. 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집이 이런 집인데요. 보시다시피 주변 집들, 물론 새로 짓은 집이고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웃의 어떤 집들과 똑같은 디테일과 뭐 어떤 투박한 그런 느낌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집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스케일감과 공간감과 녹아드는 그 느낌들은 여전히 가져가고자 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제 이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교감받는 그런 피드백들을 많이 받습니다. 뭐, 이 집이 나의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야기라든가, 또 일상의 집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든가, 그럼에도 이 집이 새로운데도 동시에 굉장히 익숙한 듯한 그런 양단의 이율적인 것들을 잡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이 강연을 지금 마무리하자면, 어, 결국에는 저는 사전에 공유드린 이 강연에 대한 설명과 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생각을 담은 글을 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공모전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공모전의 집을 이렇게 직접적인 화두로 내는 공모전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집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집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어떤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팬데믹이라는 경험 이후에 저희가 집은 어떨 것이냐, 그리고 그냥 전통적인 의미에서 집에서 더 포커싱해서 깊이 파볼 것이냐,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나 새로운 세상으로서의 집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공감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그 집이 꼭 사람만의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요즘 환경이라든가 다양한 의미에서의, 어, 뭐, 자연 환경에 대한 요즘 이슈들이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만의 집이 아닌 집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들의 집에 대한 정의와 그런 제안들, 해석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거는 그것들에 대한, 모든 사람이 집을 보고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집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그만큼 설득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벽을 깬다라고 하면 굉장히 새로운 제안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좀 감성적인 표현으로서 심사위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공감받는 그런 집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은 사이건축의 이진호 소장님께서 특강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지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미션은 아마 공유 주거에 관한 부분일 것 같아서 관련된 프로젝트 2개하고 이 공모전하고 관련된 사항, 제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발제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동네 이렇게 위성 사진인데요. 요 언저리에, 이 뒤에가 이제 교회 부지고, 교회 부지 언덕에 붙어 있는 요 집에 살았는데, 어릴 때 살던 집도 네 가구가 같이 살던 집이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주인집이 있고 셋집이 있는 것들이, 어, 그렇게 뭐 이상한 상황들은 아니었었는데 저희 집도 새 집에 살았었는데 그 집이 네 가구가 일종의 하나의 집 가족같이 약간 그런 어느 정도의 교류와 또 따로 사는 각각의 이제 진짜 가족 같은 그런 느슨한 관계의 가족과 실제 혈연 관계의 가족 같은 것들이 좀 모여 있었고, 그리고 동네에서도 뭐 사실 동네 친구들의 매개도 있지만 엄마 아빠의 친구 뭐 이웃하고 관련해서 조금씩 그런 관계성 같은 것들이 잘 맺어지고 있었던 그런 시절의 에, 공간적인 기억,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장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쩌다 시리즈로서 어쩌다 집을 이번에 소개하게 되는데, 어쩌다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전에 이제 한일 현대건축 교류전이라는 곳에 전시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뭐 일본의 건축가들과 한국의 건축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되게 저희가 냈었던 주제하고, 그리고 나루세 이노쿠마라는 팀이 만들어낸 그 조사이 공유주거 가 되게 대비되어서 저한테는 되게 강한 인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때 우리가 제안했었던 그 전시의 주제는 20제곱미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그 당시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주거 프로젝트 3개의 20스퀘어미터였었거든요. 하나는 뭐 재벌가의 3세 집이었었는데, 거기는 그 마스터 베드룸의 화장실이 한 20제곱미터를 정도가 됐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어, 뭐 중산층의 주택은 뭐 다이닝 키친 정도가 20제곱미터. 그런데 또 원룸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룸 하나의 유닛 자체가 20제곱미터가 되지 않는 그런 뭐 한국 상황에서의 공간 소유에 대한 불균형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서 20제곱미터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각의 프로그램을 상징하는 가구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제안했었는데, 여기서는 훨씬 더 좀 풍요롭게 쉐어하우스들을 제안을 하고 있어서 그때 받은 인상이 좀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서촌을 사이트로 해서 그런 공유에 대한 것들을 제안해 보라고 했을 때, 이제 학생 프로젝트가 이제 서촌의 어떤 블록을 지정해서 하나는 뭐 신축도 있고 덜어내는 부분들도 있고 리노베이션도 있고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묶음 단위 자체가 어쩌다 가족이 된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의 제목이 어쩌다 가족이어서 제가 관련한 공유 프로그램들을 할 때 이 친구들한테 이제 사전에 양해를
직구하고 이 어쩌다라는 이름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 프로젝트 우리 하는 브랜드의 네임으로 어쩌다를 쓰고 싶다. 뭐 그렇게 해서 그 동의를 받고 어쩌다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쩌다 가족 뭐 이후에 저희가 진행했었던 것들이 어쩌다 가게도 있었고 오늘 지금 뭐 말씀드린 어쩌다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 그리고 용도는 다세대 주택과 밑에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건폐율 거의 다 찾았고요. 용적률도 거의 200% 제한 안에서 어, 이제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공간들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공간적인 여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맨 꼭대기층에는 복층으로 된 원룸이 2개 있고요. 크게는 외부 계단을 중심으로 해서 2개의 동이 나눠져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복층이 있고 한쪽에서는 사무실이자 이 전체 집의 쉐어 공간이 만들어지고 반대편에는 쉐어하우스 그리고 밑에 2층 아래층에서는 원룸 타입 얘는 투룸이었는데 좀 큰 원룸과 작은 원룸 2개 그리고 1층에는 동네 식당 같은 생각으로서 상업시설 레스토랑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좀 전체 동네에 대한 리서치를 할 때 연남동이 대단히 마음에 들었었던 이유들을 찾아냈어요. 전체 집들의 노후 연한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더니 60년도 1960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서부터 최근에 지어진 건물까지 되게 다양하게 분포를 하고 있었고 많이 이렇다라는 것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들이 다양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임대료도 대단히 뭐 적은 임대료서부터 큰 임대료까지 부담할 수 있는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되게 일상적인 뭐 시계방이라든가 철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 동네 안에 그리고 뭐 되게 힙한 레스토랑까지 같이 섞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저 연남동이라는 부분이 저 부지를 구할 때 매력적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제인제 kup스가 얘기하는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의 조금 조화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만들 때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방식도 있지만 좀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았으면 좋겠어서 트윗을 통해서 이런 집을 짓는다는 것들을 이제 알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뭐 2차례 정도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오신 분들한테 이제 어떤 연유로 해서 집을 구하게 됐는지 본인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유형의 집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개인적인 어떤 캐릭터까지 여기 기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일종의 그냥 선발 아닌 선발을 하게 되죠. 선발이라기보다는 저희하고 이제 좀 결이 맞는 사람들끼리 입주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이 공간 안에서 이제 뭐 쉐어라는 것들이 되게 밀도가 높은 공간 안에서 쉐어를 하게 되니까 되게 처음부터 그냥 여유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기보다는 1층에 휴게 음식점이 있으면 휴게 음식점 앞에를 개폐를 해서 이 음식점이 사용하고 있는 영업 시간에는 이 전체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이 부분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른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보다는 여유 있는 라운지를 받게 되는 시간차 공유를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라운지로 활용할 때의 모습이고 영업 시간은 이 뒤쪽을 열어서 뭐 영업 공간으로까지 같이 활용하게 되는 시간차 공유를 사용한다거나 이게 이제 3층하고 4층의 평면인데 여기가 이제 중간에서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아래층은 제 아내가 편집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주로 업무하는 공간하고
위쪽 부분은 회의 공간이 있는데 회의 공간은 뭐 간헐적으로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의 공간에서 주로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모여서 반상회를 한다거나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회의 공간들을 주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쉐어하우스를 도입을 했는데 쉐어하우스의 경우에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각각의 방들을 전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화장실이라든가 위에 있는 거실, 어, 식당 뭐 이런 것들은 공유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쉐어하우스의 구성을 보면 쉐어하우스 부분만 보게 되면 위쪽 부분에 거실, 계단을 두고 각각의 집들이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쉐어하우스의 하나의 유닛이고, 그리고 위쪽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공유하고 있는 주방 부분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의 구성이라든가, 이게 이제 제 아내 사무실의 위층, 평소에는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기에서는 위층에서의 문을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간으로 어, 사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인허가를 받을 때 그 위에도 문이 있고 아래도 문이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막아가지고 두 개의 집으로 쪼개서 사용할 것을 염려한 마포구청에서 여러 번 이제 허가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각서 같은 거 쓰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협의하는 기간을 통해서 뭐 어렵사리 인허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연애 초기에는 처음에 모였었던 사람, 지금은 그때 에, 같이 모였던 사람 중에서 저희 가족하고 또 한 분만 같이 살고 계시고 전체 8개의 유닛인데 다른 분들은 뭐 개인 사정에 있어서 지금 다 헤어졌지만 지금 당시에는 거의 매일 1층 그 식당에서 모여서 담소나 음주를 즐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SNS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는 매달 이렇게 공간에서 모여서 안상회를 하고, 그리고 같이 대소사를 나눈다거나 집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 서로 집에 작은 일상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집으로 지금도 이제 만 9년이 지났는데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된 오래된 공간 같은 것들에 대한 매력을 느끼던 차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초현실 부동산입니다. 고 해서 되게 오래된 집을 거래하는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는 뭐 공간 기획이나 리모델링 설계, 그리고 앞으로 뭐 나중에는 공간을 운영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초현실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온 공간이기는 한데, 잠시 남현동 주택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남현동은 예전에 70년대 초반에 이제 예술인 마을로 존재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인근에 있어서 예술인이라든가 인근 대학의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계셨고, 여기 클라이언트 아버님도 이제 서울대 체육학과 교수님이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교수님이죠. 근데 이게 단독주택지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서 다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으로 막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집만 홀로 남게 되어 있던 거예요. 옛날 집으로. 그래서 이 집도 구성이 요 앞에 길가 부분은 새 집이었고, 뒤에 이제 이 큰 집에 묵은 클라이언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따님도 뭐의 사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서인건축 최동규 선생이 91년에 만든 이제 집이었는데, 이 집 본체에는 세를 주고, 그리고 앞부분에 셋집을 조금 고쳐가지고
부모님들이 살고 그 위를 증축해서 따님들이 살게 사는 이런 전체의 이제 가족 안에서의 또 다른 독립세대들을 구성하는 그리고 새 가족을 그 옛날에 살던 집에 맞이하는 뭐 그런 형태의 공간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이 이제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부 부분이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하부의 정원 부분을 파서 일종의 썬큰을 좀 만들어낼 그런 요량으로 전체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는 일들이 좀 제법 쉽지 않은 공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이제 가족분들이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스튜디오로 활용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완성되고 된 집인데, 요 1층 부분은, 지하 2층입니다. 이게 지하 2층 부분은 주차장으로 쓰고, 지하 1층 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이 사시고, 그 위는 따님이 거주하는 다락을 가지고 있는 한 층을 증축을 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는 썬큰을 만들고 이 집은 고쳐서 이제 전세 매물로 초현실 부동산에서 거래하고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올라가셔서 보시면 이 데크를 깔고 이 작은 중정을 만든 부분이 원래 땅속에 묻혀서 지하층이었었던 공간들을 파내서 이제 외부 공간으로 전환한 그 쪽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있었던 2층짜리 집은 가급적이면 옛날의 흔적을 유지하는 마감이라든가 이런 흔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어, 개조를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부모님이 사시는 지하 1층의 부분인데 썬큰을 파서 조금 쾌적하게 만드는 부분 그리고 2층에 증축한 따님의 공간은 뭐 작업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무 공간과 한쪽에는 생활 공간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분의 따님은 판화 작업을 하는데 이제 뭐 판화 작업하는 작업실 공간도 그 지하 부분에 만들고 이런 식으로 몇 개 하나의 독립된 혈연 관계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공간을 점유하면서 사는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을 하게 되면은 뭐 아무래도 클라이언트하고 더 친밀하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뭐 제가 프로젝트를 하는 중간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메일로 건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뭐 고마운 마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에 클라이언트하고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게 특별히 더 다른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보다는 긴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와 끝났을 때 이렇게 관계된 분들, 뭐 설계한 분과 시공한 분들 뭐 이렇게 팀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뭐 행복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탈건을 결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음, 영화를 좀 영화 미술을 해보고 싶어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중간에 이제 영화과 친구들하고 많이 이제 작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왜 건축에서 하고 영화하고의 연관성이 뭐길래 이 영화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건축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어떤 요소가 행위를 유발하는 일종의 이제 어, 제너레이터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건하고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들이 영화인 것 같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영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은데 최근에 봤었던 뭐 집과 관련된 영화 몇 개를 소개시켜 드리면 로마라는 영화 사실은 이게 뭐 유럽에 있는 로마가 아니라 폴라노 로마인가? 그 멕시코에 있는 로마라는 지역
이겠죠. 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자전적인 뭐 어릴 적의 자전적인 이야기일 텐데 여기 이 공간적인 배경 안에 집이 대단히 되게 오랫동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집의 구성과 예를 들면 여기 주차장과 작은 마당으로 쓰이는 공간에서 청소하고 있는 이 주인공이 되는 집의 가정부인데 가정부는 부부는 계속 이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공간을 사용하고 그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거실에서 TV를 보는 상황에서도 뭐 이렇게 심부름을 항상 해야 되는 어정쩡하게 이 가족 안에서 엮여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주인의 공간 안에서 그래서 각각 집을 이루는 공간 요소와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라든가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은근하게 공간적인 부분하고 잘 엮여져 있는 것들이 인상 깊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최근에 뭐 남매의 여름밤이라든가 집의 시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단히 오래된 주택에 대한 추억과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미디어 안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단촉이 잘 감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집이라고 하는 이번 울산 건축대전의 주제를 살펴보면 실은 재미난 것들이 아까 노영록 소장께서도 말씀해 줬지만 그게 기본이 되는 근본이 되지만 실은 이런 학생 공모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등한시대했던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읽어보면 대단히 많이 이제 주제가 이제 참가자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려져 있는 주제 안에서 본인의 주제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참고를 해본다면 뭐 제가 요즘은 잘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제가 학생 시절에 신건축 주택 설계 경기라는 보니까 최근에 있어서는 중간에 뭐 몇 년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번 회차의 주제가 건축가가 진화하는 삶의 패턴과 미래의 도전에 맞춰 주택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이런 말들로 시작하면서 공모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봤었던 인상적인 작업 두 개를 좀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 안에서 주제와 자기 주제를 어떻게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힌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1992년의 주제는 House with No Style이었고 램크라스가 심사위원장을 했었던 건데 이게 항상 이제 심사위원이 결정되고 그 심사위원이 내건 주제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 요스케 후지키 이분 제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제 좀 중견으로서 일본 건축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실 텐데 보시면 하나의 되게 대단히 기본적인 유니트를 두고 경우에 따라 얘네들한테 각각의 기호를 붙입니다. 이렇게 월과 뭐 글래스 월과 그리고 벽이 없는 창이 있는 뭐 이런 것들과 각각의 설비 라인과 가구 같은 것들을 기호를 매긴 다음에 얘네들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부터 뭐 벽을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이 가구들이 빠지는 것들 문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되게 최소 단위의 어떤 주거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화되는 그런 타입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입들을 쭉 제시함으로써 하우스 윗노 스타일이라는 것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1994년의 주제는 어번 드웰링이라는 주제였고 후미오코 마키가
심사위원이었는데 이때 보시면 민석조 지금 활동하는 그 메스 스타디스의 조민석 씨가 콜롬비아 유학생 시절에 1등상을 받았었던 작업입니다. 이 작업도 이제 도시 어번에서의 삶이라는 것들을 어, 이분이 해석을 하면서 그 미스반데로의 렉시오 아파트를 하나의 하나의 그냥 샘플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렉시오 아파트를 반을 가른다, 평면을 이제 반을 가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공유가 되는 어, 공간적인 장치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이제 아파트먼트 안에서도 유닛을 다 하나하나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이 블럭을 보시면 요 블럭, 한 블럭 안에 똑같은 그런 레이쇼 아파트를 넣고 걔네들을 가르고 각각의 아파트먼트의 유닛들을 변형을 하면서 어, 이제 샘플이 되는 하나의 도시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주제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들 보면 주어진 주제 안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들을 되게 능동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안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가건축 박혜성 소장님께서 특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울산 건축대전의 그래도 집이라는 화두는 그 참 어찌 보면 가벼운 느낌의 주제이지만 너무 거대한 주제라고 생각해서 참여자분들이 참 접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건축을 하고 집을 뭐 여러 개를 설계를 해봤지만 아직도 스스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에 대한 정리를 좀 하기 힘든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분들께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집을 해석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의 어떤 개인의 충실히 개인의 해석과 그다음에 감각으로 풀어낸 집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건축가를 좀 뛰어넘어서 집과 개인,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세 가지 집을 이번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라나는 집은 6가족, 4자녀가 사는 집이고, 여생을 꿈꾸는 집은 60대 중반의 노년의 부부가 새로 짓는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m 곱하기 4.3m 주상복합집은 서촌에 사는 1인 가구에 대한 집입니다. 이 세 집 다 구성원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어떤 집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되게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냥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는 게 집에 대한 생각을 조금 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선 첫 번째 자라나는 집은 6인이 사는 가족의 집이고 경기도 수지, 그러니까 수지면은 그 중소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2층 집으로 5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집입니다. 그리고 2인 노부부가 사는 집은 진주시에 위치하고 있고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원에 있는 집이고 70평 규모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집은 서촌에 있는 집이고 1인 가구의 집이고 2층, 3층 규모를 합쳐서 12평, 그러니 한 층의 바닥 6평인 저희가 한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집입니다.
이 세 집도 똑같은 스케일로 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가족 구성원이나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방식의 평면 구성을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가족이 어떤 연령이나 구성, 집이 위치하는 동네, 그리고 개개인의 그 가족 사용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기억들이나 습관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기나 사물들, 뭐 이런 것들의 차이로 굉장히 다양한 구성의 평면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생각이 집에 가장 어, 중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적으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LDK라고 하는 구조가 여러 명이 모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거실과 주방과 뭐 같이 해먹는 공간들이 다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고, 어, 이 집은 거실과 주방이 이제 분할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 예전의 집들은 주부가 일하는 영역이 거실과 많이 분할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요즘의 구조의 주택에선 잘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게 되는 이것에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살림을 많이 하는 주방일 경우에는 냄새도 많이 나고, 어느 정도 거실과의 그 경계를 두는 것이 그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이 든 어떤 가족의 그 습관들을 담아준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나 뭐 사용성에 따라서 평면의 구성들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세 가지 집 중에 우선 자라나는 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6가족이 사는 집인데요. 우선은 집에 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3명의 자녀를 입양, 4명의 자녀와 부부가 사는 집입니다. 그 입양한 자녀가 시기마다 조금 달리 집 가족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여러 자녀가 사는 집이어서 조금 계획적으로 여러 그 자녀 세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됐기 때문에 좀 계획적 어려움이 있었던 집입니다. 우선 좀 평면 구성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집 입구로 들어가면 이쪽으로는 마스터 베드룸 존이 있는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부 침실의 위치는 되게 그 관리와 어떤 관리 감독 편안한 위치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현관을 바라보면서 마스터 베드룸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6가족이 모여서 그 요리를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거실이 있고, 거실과 주방에서 나가는 그 이쪽은 작은 가족들이 쓰는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은 총 3개의 방이 있는데, 4자녀를 위해서 4개의 방을 만들기에는 밀도가 좀 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어떤 방을 쓰느냐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진 자녀 2명이 큰 방 하나를 서로 쉐어하면서 쓰게 됐고 3개의 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3개의 방은 저희가 외형적으로 어떤 박공형 지붕을 가진 형상의 집이 됐는데 우선은 부부와 가족들이 사용하는 거실과 주방과 연결되는 공간 2층의 복도는 그 아이들의 홈스쿨링을 위한 그 공부방으로 사용되는데 이 역시 부부의 감시하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두 공간이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린 자녀들이 쓰는 방들은 방마다 조금 다른 어떤 성격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은 여기는
뭐 넓긴 하지만 아주 낮고 아담한 느낌의 어떤 침실과 그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가진 그 어떤 구성의 방이 되었고, 이 방은 상대적으로 크기는 작지만 층고가 높고 하늘로 열려 있는, 그래서 그 하늘로 열려 있는 천창을 둬서 좀 공간별로 좀 다른 조건의 방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좀 공간적 환경이 다른 조건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어진 집은 여기가 거실이고 주방인데, 거실과 주방은 항상 그 가족의 앞마당을 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벽면상에서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붕의 외관의 형상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단면서 설명드렸듯이 위쪽이 제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는 공부방, 그리고 밑에 거실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사실은 저희가 선호하는 구조의 그 집은 아닌데요. 어린 자녀들을 그 양육하는 부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층간으로 분할되어 있는 집의 구조가 사실 굉장히 관리적 측면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두 공간을 작지만 그 조금 오픈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쓰는 어떤 박공 형태의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뭔가 경사로 만들어진, 그 이쪽은 아주 낮은 침상이 있는 방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쪽창이 있습니다. 여섯 명의 가족들이 당기는 거실 주방을 만들기에는 사실은 20평, 25평의 규모라는 그 두 개 층 합친 50평 규모에서 굉장히 쉽진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좀 큰 숙제였고, 그 숙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필요한 가족들의 수납과 살림의 양들, 그다음에 창고에 숨겨야 되는 수납들, 뭐 이런 것들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런 것들이 적재에 배치를 함으로 해서 거실과 주방은 그나마 조금 가족들이 쓸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큰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은 반대편에서 보는 모습이고, 이 마당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 자녀들의 친구와 친구의 부모님과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마당조차도 처음부터 거실의 어떤 확장된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라면서 계획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금 소개드릴 집은 여생을 꿈꾸는 집입니다. 여생을 꿈꾸다란 말이 조금 그 불편한 느낌의 어감인데요. 여생은 정리하다, 마감하다 뭐 이런 단어로 많이 쓰죠. 근데 그 60대 중반의 부부는 진주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가 도심의 생활을 정리를 하고 그 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이 땅에 집을 짓기로 합니다. 어, 우리가 사실 저는 노인의 삶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에게 마지막 집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좀 더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서 방문을 해서 그들이 가진 살림의 규모, 사용하는 집기들, 그다음 어떤 집에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부터 그 노인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노력으로 시작됐습니다. 정경이 내려다 보이는 땅 위에 지어지었고요. 어, 이 집은 양옥으로 한 채가 지어져 있고 여기는 한옥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사실 원래 클라이언트는 한옥으로만 된 집을 원했었는데
실은 한옥은 나이 연세든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구조의 집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주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한옥은 아주 작게 규모를 줄여서 보조로 쓰는 부속동으로 짓고 양옥을 이 실거주하는 집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요. 1, 2층의 평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60대의 후반의 노인의 마지막 집이라는 것에서 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공간이 어디인가를 보면 보통 병원이거나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었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공간에서 나의 최후를 맞이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되게 강하셨고,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이 집을 풀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1, 2층 두 개층이고 60평 두 개층 합쳐서 60평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지만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뭔가 외부인의 도움으로 거동을 하셔야 될 때 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두 개층을 사용하는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계획을 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우선은 1층에는 침실과 거실과 주방이 다 있는 구조여야 했습니다. 한 층에서 모든 주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었고, 2층은 선택적으로 올라가는 공간이고, 자녀들이 왔을 때 사용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마스터 베드룸이고요. 거실,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었는데, 오래된 어떤 주방을 쓰는 습관들 때문에 거실과 주방은 분할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자녀들이 왔을 때 손자, 손녀들이 쓰는 두 개의 큰 방들이 있습니다. 전원에서 사는 삶은 사실은 집의 내부 구조보다는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전원에서 텃밭을 갖고 와서 텃밭에 난 신선한 작물들을 먹고 살고, 그리고 뭔가 외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딱딱한 페이빙이 있는 바닥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걷기 편안한 느낌의 목재로 된 어떤 페이빙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집은 건물은 사실 두 동은 안겨져 있지만 이 두 동을 배치하는 방식은 이 두 동 사이에 있는 외부 공간들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면밀히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완공된 사진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별 이런 바닥들로 나눠진 외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옥과 양옥 사이의 이 공간은 때때로는 그림자가 생겨서 외부의 활동에 유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양옥을 향해서 대청마루가 있어서 대청마루의 앞에는 또 작은 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와 손녀들이 왔을 때 여기 키우는 물고기를 보면서 물장난을 치는 걸 꿈꾸면서 이 집을 설계를 했습니다. 양옥에서 한옥을 보는 뷰입니다. 실은 저희가 처음에 한옥을 계획하는 걸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완공되고 초대를 해서 몇 차례 가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반대했던 이 한옥의 툇마루가 이 집에서 가장 좋은 공간이라는 걸 깨닫고 건축주 얘기가
집에 대한, 자신의 집에 대한 어떤 그 이해, 자신이 살 집에 대한 어떤 사용자 이야기에 건축가들이 좀 더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라는 반성을 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내부 공간은 우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사는 공간이어서 좌식으로 이제 앉아서 식사하는 것들이 좀 편하다고 판단을 해서 평선형으로 주방을 좀 구성을 했고요. 이쪽이 이제 넓은 펼쳐진 호수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거실입니다. 거실 앞에는 툇마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공된 집의 모습이고, 호수와 집이 놓여져 있는 전경입니다. 지금 외부 공간들을 쓰는 방식이 되게 사진에서도 보이는데, 여기는 주차장이고, 주차장 문을 들어오면 여기는 물 빠짐이 좋은 좀 소프트 페이빙으로 된 잔디와 돌들이 깔려 있는 곳이고, 여기는 딱딱한 마당, 김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집의 뒤쪽으로 가면은 뒤쪽 마당이 있는데, 여기 텃밭이 있고, 나중에 본 것이지만 여기 이제 가마솥을 걸어서 백숙 같은 걸 해서 이걸 가져와서 툇마루에서 가족들이랑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낸다는 후기를 들었습니다. 5m에 3.3m 주상 복합 빌딩이 되고 싶은 집은 저희도 이 집도 서촌에 있는 집인데요. 서촌은 한옥과 양옥들이 열기설기 엮여져 있는, 그리고 필지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서 항공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들이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자잘한 가게들과 밥집, 빵집, 미술관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건축주는 사실 서촌에서 되게 오랫동안 사무실을 운영했던 분이셔서 서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땅을 사서 집이 불편해지더라도 서촌이라는 동네 안에 있으면 내 집이 작아지는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는 어떤 큰 결심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제가 주상복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게 5m에 4m 정도 되는 공간인데 1층은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1층을 주거로 쓰기에는 사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은 길로 열려있는 아주 작은 가게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다행히 이게 지금 완공되기 전인데 이 가게 규모에 맞는 아주 귀여운 프로그램에 참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집은 이쪽 대문을 통해서 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현관이고 저희가 이제 도면을 그릴 때 치수를 굉장히 면밀하게 이렇게 계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계획하면서 1cm, 2cm의 어떤 아쉬움들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계단을 얼마나 더 좁고 얼마나 가파를 수 있는지 이런 실험들을 했던 주택입니다. 1층에서 올라가면 2층이 나오는데요. 2층을 이제 랜딩을 하면 매트리스 정도만 꽉 들어가는 아주 작은 침실, 가구형 침실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입니다. 이 집을 할 때 작은 걸 얼마나 더 작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절대 작아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침실은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아주 작게 만들어도 된다는 어떤 동의가 있었고 그렇게 구획되었지만 화장실은 하루에 30분을 쓰든 15분을 쓰든 적절한 크기의 어떤 쾌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실은 25평형에 있는 아파트 크기 화장실이었고요.
못지않는 크기의 화장실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 이제 이 공간들은 조금 침실과 연결된 공간들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차림으로 다닐 수 있게 창문들을 좀 잘 제거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제 작지만 이 규모는 아까 보여드렸던 주택의 방 한 칸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올라가면 테이블을 놓고 아주 작은 아일랜드형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1,500폭에 맞는 소파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식기세척기부터 인덕션, 필요한 어떤 기자재들까지 모두 다 구입할 가구들을 미리 선정을 하고 어떤 위치 어떻게 들어갈지까지 치밀하게 계획해서 지금 만들어 놨고요. 심지어는 1,500이라는 폭에 들어갈 수 있는 소파까지 건축주에게 지정해서 구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게 쓸 수 있는 것들은 타이트하게 구성을 하고 1인 가구지만 사실은 집과 교류가는 넓게 쓰면 6인용 테이블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실은 이 집은 아직 완공된 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완공의 단계에 거의 다다랐는데 모형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1층이 이제 상가로 쓰는 공간이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가구형 침실이 들어가고 침대 공간입니다. 이쪽이 화장실, 여기가 거실 겸 주방으로 쓰는 공간입니다. 저희가 모형을 좀 더 치밀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는 5회 4m 주택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다뤄보지 못한 규모였기 때문에 하나의 치수를 쓸 때마다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계획을 할 때 너른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서 이것이 진짜 적절한 크기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모형도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많이 담겨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가 화장실을 만든 화장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침실에서 문이 열렸을 때 계단이 어떻게 보이고 이 침실의 높이가 답답할지 않을지 누웠을 때는 이 길이가 적정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만든 모형입니다. 여기는 2층에서 올라가는 3층의 계단인데 계단의 폭이 700 정도 되는데 이제 700의 폭의 계단을 만들 때 짐 옮길 수 있는지 하나의 계단은 가파를 수밖에 없는데 그 가파름이 불편할 정도의 감내할 수 있는 가파름인지 모형으로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주방과 거실의 모습입니다. 이쪽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 실제로 클라이언트랑 비슷한 크기의 사람을 봐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려고 테스트를 했었고, 이런 장들까지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계획을 했는데, 여기는 청소기가 들어가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가진 책량을 조사해서 책의 분량만큼 꽂힐 수 있는 책꽂이도 계획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사진 요거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아마 한 2주, 3주 정도 더 공사를 진행하면 완성이 될 집입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집은 어떤 땅 위치나 사용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번 질 수 있다는 걸 조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이번 그래도 집이라는 주제에 좀 참여자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집을 자신만의 어떤 해석으로 보여지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 고민들, 집에 대한 고민들이 담긴 3집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가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세 분 특강 내용 잠깐 이렇게 요약을 하고 그 세 분께서 잠가셨던 것들을 한 번씩 제가 짚어드리면은 진례 노영국 부장님께서는 이제 어떤 개인의 시선이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을 위한 집 그리고 어떤 혹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한 집 그리고 논리뿐만 아니라 감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잘 적용이 된 아이디어들을 주문하셨고요. 겨사의 건축 이진호 부장님께서는 진화하는 삶의 패턴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 그리고 어떤 실험, 능동적인 자세 같은 것들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가 건축의 박재선 부장님께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나 자신만의 해석, 것에 조금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주장을 하셨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카메라를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집이라는 게 이제 누가 살 것인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번 공모전을 하면서 집 자체의 컨셉으로만 끌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주 하나를 특정해서 주제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집의 컨셉이나 공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집 자체에 대한 주제로 끌어가는 게 더 맞는 걸까요? 혹시 뭐 제가 먼저 제 생각만 한 말씀 드릴까요? 뭐 아까 그 다른 소장님들도 비슷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집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규모나 용도나 프로그램의 제약이 사실상 거의 없는 거에 가까운 주제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은 그 안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인 거고 그게 당연하게도 어, 어떤 특별한 페르소나나 뭐 가족을 정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땅일 수도 있고, 어, 혹은 뭐 아예 뭐 다른 사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굉장히 큰 규모의 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그게 왜 나는 이게 내 생각의 새로운 집이고 그것들을 공감받고자 하는 건지에 대한 그 설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뭐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뭐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집은 다를 수 있는데 설사 미술관도 그 해석에 따라서는 집으로 판단받고 공감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빌드업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한 어떤 대상을 좁혀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잘못하면 공감을 못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잘 들리시나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 집이라는 걸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강을 듣고 나서. 근데, 음, 예를 들어서, 현대에 들어서 우리 집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팬데믹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를 뭐 미연에 대비하고자 하는 뭔가의 오브제적인 집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예를 진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뭐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빙하기를 맞이해서 그런 뭔가 기차라는 어떤 오브제적인 게 집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런 영화 내용에서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도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전 강연에서 들려주신 어떤 내용들에서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제가 생각한 뭐 설국열차 같은 뭐 오브제적인 걸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방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게 이유가 설득시킬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면 뭐 그런 접근도 가능한 건지 꼭 뭐 이렇게 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것도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뭐 혹시 제가 답을 드리자면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실은 뭐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할까요?를 질문하는 것들은 조금 어, 우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게 이 주제를 본인이 떻게 해석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냐는 내용의 설명에 대한 밀도가 좀 충분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게 가능할까 말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데 시간을 두기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집이라든가 평소에 관심 있던 건축적인 주제를 이번 기회에 좀 깊이 들여다보고 그게 결과물로서 밀도 있게 드러나는 작품에 대해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를 해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그 더사이 건축 이진호 부장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로 보여주신 예 중에 초현실 부동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현실은 어떤 것을 이렇게 가리키는 바인가요? 아, 예, 현실에서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실은 뭐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뭐 면적과 위치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면 실은 그 초현실이 훨씬 더 현실적일 수도 있는데 그 집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이야기,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함께 팔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골동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골동품일 때의 이제 건축 골동품이죠. 우리가 그 골동품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 안에 담겨 있는 오랜 세월들이 가지고 있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현실에서 거래되는 부동산과는 조금 더 차별하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 이름을 지었고 재미있게도 이제 그 부동산을 리얼 에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슈르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초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로 지은 이름입니다. 혹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특별하게 질문이 없으시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위원장이신 김성준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부산 건축대에 대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노경록 소장님, 사이에 이진호 소장님, 그리고 박희민 소장님 좋은 집에 대한 그간의 작업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 심사 일정도 수락주셔서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빈 선생님의 스테이, 일상의 학생이나 일상의 경험 같은 걸로 인한 스테이라는 집의 생각, 또 이병 선생님의 공유에 대한 인식을 시작된 또 집에 대한 생각, 그리고 박희선 선생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기본적인 요소에 나와 집에 대한 이야기로서 일단 잡을 풀어가는 이야기 정말 인상 깊게 들었고요. 학생들께서 이 세 분의 심사위원 소장님들의 그동안의 작업이나 집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작품을 제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단초가 돼서 좋은 집에 대한 생각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요.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6대 건축대전 오픈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